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참 재밌네요. 제38장. 독자여, 나는 그와 결혼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다. 식에 참석한 사람은 그와 나 그리고 목사와 서기뿐이었다.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메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존이 칼을 손질하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말했다. 메리, 나 오늘 아침에 로체스트 씨와 결혼했어요. 메리와 그녀의 남편은 아무리 놀라운 소식을 들어도 찢어질 듯한 외침소리로 귀를 먹먹하게 하거나 그 위에 호기심 어린 장황한 수다로 사람을 성가시게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점잖고 무덤덤한 사람들이었다. 메리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닭고기 2마리를 불에 올려 구우며 육즙을 끼얹고 있던 그녀의 국자가 약 3분 정도 허공에 정지했다. 존이 갈고 있던 칼도 비슷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메리는 다시 닭구이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그러셨어요? 확실하군요. 두 분이 같이 나가는 것 봤지만 결혼하러 교회 가시는 줄은 몰랐어요. 육즙 끼얹는 일을 계속했고 존은 뒤에 입이 찢어지라 허물쩍 웃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메리한테 말했었죠. 에드워드 씨가 갈로 속에 존은 늙은 하인이고 그의 주인이 그 집의 도련님이었을 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곧잘 그를 세례명으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드워드 씨가 이렇게 하실 건지 알고 있었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으실 거라고도 생각했죠. 잘하신 거예요. 그럼요. 축하합니다. 그러고는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고마워요, 존. 로체스트 씨가 당신과 메리에게 이걸 주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의 손에 5파운드 지폐를 쥐어주고는 무슨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엌을 빠져나왔다. 얼마 후에 부엌문 앞을 지나는데 내 귀에 이런 말들이 들렸다. 주인 나리에게는 어느 대단한 숙녀보다도 이분이 훨씬 나아. 또 이런 말도 들렸다. 얼굴이 아주 예쁜 건 아니지만 밉상은 아니잖아. 마음씨도 곱고 게다가 나리의 눈에 엄청난 미인으로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나는 즉시 무어하우스와 케임브리지에 편지를 보내 내가 한 일을 알렸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아낌없이 찬성의 뜻을 전해왔다. 다이애나는 신혼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내가 그녀의 편지를 읽어주자 로체스트 씨가 말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나을 텐데 제인, 신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늦어질 거야. 우리의 신혼은 평생토록 빛날 거니까. 우리 둘이 무덤에 들어간 후에야 그 빛이 흐려질 거요. 세인트 존이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내가 보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6개월 후에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로체스트 씨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내 결혼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었다. 그의 편지는 차분했다. 대단히 진지했으나 친절했다. 그 후로도 자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서신을 보내오고 있다. 그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며 세속적인 것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니리라 믿는다고 했다. 독자여, 귀여운 아델을 까맣게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역시 잊지 않았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나는 로체스트 씨에게 학교에 가서 그녀를 만나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허락을 받았다. 나를 다시 만나 열렬하게 기뻐하던 그녀의 모습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다.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학교 규칙이 그녀 또래 아이에게 너무 엄격하고 학업 과정도 지나치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내가 다시 그녀의 가정교사 역할을 맡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의 시간과 보살핌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내 남편이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전에 있던 학교보다 관대한 방침으로 운영되고 내가 자주 찾아가거나 때로 그녀를 집에 데려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찾아보았다. 그녀가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얼마 후 그녀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행복해했으며 학업 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그녀가 성장함에 따라 건전한 영국 교육이 그녀의 프랑스적인 단점을 상당 부분 교정해 주었다.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녀는 같이 있기에 즐겁고 남을 잘 도와주며 온순하고 상냥하고 지조 있는 여인이 되었다. 그녀가 나와 나의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여준 관심을 생각하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보여주었던 사소한 친절 하나하나까지 충분히 보답받은 지 이미 오래다. 내 이야기는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나의 결혼 생활에 관해 한마디 하고 이 이야기에 가장 자주 등장한 사람들의 그 후 운명을 잠깐 살펴보고 나면 내 글은 끝이 난다. 나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째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을 위해 온전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나는 스스로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내 생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만큼 남편에게 가까웠던 여자는 없을 것이다. 나만큼 절대적으로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었던 여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에드워드와 아무리 오랫도록 같이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각자 가슴에서 뛰는 심장 박동에 실증 내지 않듯이 그도 나와 함께 있을 때 실증이라는 것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다.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혼자 있을 때처럼 자유로운 동시에 같이 할 때처럼 즐겁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오래도록 이야기한다. 우리의 얘기는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생생하게 귀로 전해준다. 나는 온전히 그에게 신뢰를 보내고 그는 온전히 나에게 신뢰를 바친다. 우리는 성격적으로 매우 잘 맞고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로체스터 씨는 결혼한 후 2년간 계속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냈다. 어쩌면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그토록 긴밀하게 끌어당기고 그토록 가까이 묶어주었으리라. 나는 그의 눈이었고 그의 오른손이었다. 말 그대로 나는 그가 자주 그렇게 불렀듯이 그의 귀중한 눈동자였다. 그는 나를 통해 자연을 보았고 책을 보았다. 나는 그를 대신하여 들판, 나무, 도시, 강, 구름, 햇살 등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펼쳐진 풍경과 우리 주위의 날씨를 말로 표현해주고 떠는 빛이 그의 눈에 각인시켜줄 수 없는 것들을 소리로 전해주었다.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에 결코 지치지 않았다. 슬프긴 하지만 나의 봉사에는 지극히 충만하고 절묘한 기쁨이 있었다. 그가 고통스러운 수치심이나 기죽은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이런 봉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므로 내 시중을 조금도 끓이지 않았다. 내가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나의 시중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달콤한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2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아침에 내가 그의 구술에 따라 편지를 받아 쓰고 있을 때 그가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더니 물었다. 제인, 당신의 목에 반짝이는 장신구가 걸려 있어? 나는 금시계 줄을 걸고 있었다. 네, 하고 내가 대답했다. 연푸른색 옷을 입었소? 그 말도 맞았다. 그러자 그는 얼마 전부터 한쪽 눈을 가리고 있던 부연 느낌이 덜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것이 확실하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런던으로 갔다. 그는 저명한 안과의사에게 진찰을 받았고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회복했다. 지금도 그리 또렷하게 보지는 못한다. 많이 읽거나 쓸 수는 없다. 하지만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걸어 다닐 수 있다. 하늘은 그에게 뜨는 공백이 아니고 대지도 뜨는 공허가 아니다.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는 아들이 예전의 자기 눈을, 크고 빛나는 검은 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다시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심판을 약화시켜 주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했다. 에드워드와 나는 행복하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 다이애나와 메리 리버스는 둘 다 결혼했다.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그들이 우리를 만나러 오거나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간다. 다이애나의 남편은 해군 대령이다. 씩씩한 장교이며 좋은 사람이다. 메리의 남편은 성직자다. 오빠의 대학 동창인데 학식과 지조를 겸비한 훌륭한 배필이다. 피츠 제임스 대령과 워턴씨 둘 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다. 세인트 존 리버스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갔다. 스스로 정한 그 길로 들어가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갖가지 고난과 위험 속에서 그보다 더 결연하게 돌파해 나가는 개척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확고하고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정력과 열의와 진실로 가득한 그는 인류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인류의 향상을 위해 고통스럽게 길을 닦아 나가며 그 길을 가로막는 교리나 계급 제도의 편견들을 거인처럼 베어 넘어뜨리고 있다. 그는 준엄할 수 있다. 강제적일 수 있다. 야심에 차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준엄함은 무적행에서 온 사자의 습격으로부터 순례자들을 지키는 전사 그레이트 하트의 준엄함이다. 그의 강요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말하는 사도의 그것이다. 그의 야심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서고 어린 양의 마지막 커다란 승리를 함께 나누고 부름을 받고 선택받고 충실한 자들의 첫째 줄에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달리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지닌 양심이다. 세인트 존은 결혼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영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고는 그 혼자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 노고의 끝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그의 영광스러운 태양이 급히 저물어 가려 한다. 최근에 도착한 그의 편지는 내 눈에서 인간적인 눈물을 뽑아내고 내 가슴을 신성한 기쁨으로 채웠다. 그는 그의 확실한 보상, 불멸의 관을 고대하고 있었다. 다음번에는 그 선하고 충실한 종이 결국 주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하는 어느 낯선 사람의 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일을 슬퍼하겠는가? 죽음의 공포가 세인트 존의 마지막 시간을 어둡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것이다. 그의 가슴은 담대할 것이다. 그의 희망은 확실할 것이다. 그의 믿음은 견고할 것이다. 그 자신의 말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분명하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시각각 더욱 열렬하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렇게 해서 소설 제2내어 모두 끝났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네. 오늘 2020년 12월입니다. 12월 2일 아침 6시 48분이네요.